올해 여름도 뜨거웠다. 한낮의 기온은 치솟았고 거리의 옷차림은 짧고 얇았다. 몸이 드러나는 계절, 여름은 다이어트 시장의 최대 성수기다. 자, 5개 흔들죠? 하나, 더 빠르게.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10kg 쪘었는데 한 달 바싹 운동해서 또 10kg 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 좀 살이 빠지고 라인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좀 평소에 일하거나 사람들 만나고 할 때도 좀 자신감 있게 대하고. 마르신 몸매인데도 사실 더 혹독하게 더 마른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식이요법 이제 그만하시고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쉽게 빨리 살을 빼고 싶은 이들이 향하는 곳은 체육관만이 아니다. 나는 운동합니다. 새롭게 시사기획창 진행을 맡게 된 KBS 유원중 기자입니다. 앞으로도 시사기획창은 진심을 담아 시청자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기획창은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는 과격한 다이어트 열풍과 날씬한 몸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건물마다 빼곡히 들어선 미용시술 병원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몸을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몸매를 만들어준다는 지방 분해 주사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싼 가격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시사기획창 김도영,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비만 클리닉. 평일 낮인데도 대기실이 꽉 찼다. 취재진은 상담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12시에 예약했는데. 이 정도 대기는 기본이라고 한다. 기다림 끝에 만난 상담실장. 노련하게 주사 맞아야 할 부위를 정해준다. 맞춰보세요. 편하게 앞쪽이 많이 발달하셨다. 근육도 빼고 지방도 있고 앉으실게요. 그 정도는 고객님도 노력해줘야 더 많이. 시술 부위가 정해지면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단백질 효소제가 주입이 되면은 내가 지방 세포를 깨요. 지방 세포를 조달을 해서 배가 노폐물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시술이에요. 특허까지 받은 주사액이라고 강조하면서 반영구적인 효과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저희 특허약물이에요. 특허약물. 저희가 비싼데도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 게 특허약물이니까. 못 따라하니까. 얘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시술하고 체중 유지만 잘해주면 계속 가요. 번화가에 위치한 또 다른 병원. 이른바 지방분해 주사의 원조로 유명한 곳이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원하는 부위만 집중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옆구리 러브핸들은 다 있어요. 다 많고 이거 3개는 필수로 의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부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허벅지까지는 조금 더 숫자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시면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무릎 안까지는 이거 우선순위 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한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저는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분해는 열심히 부서가 시켜놨는데 배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시술하실 때는 운동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안 하셔도 운동하시고 하시고 있다가 중단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또 다른 비만 전문 클리닉. 이곳에서는 아예 의료진과의 면담도 거절당했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원장님실에 시술이 들어가시는 편의점을 가능하세요. 의료진도 만나지 못한 취재진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땠어? 의사를 못 만났어요. 결제를 해야 의사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과정에서 의료진을 만날 수 없는 병원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뒤이어 찾은 다른 병원에서도 돈을 내고 시술에 들어가야만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바깥쪽이 한국이고요. 엉덩이 밑부분이라든지 무릎 안쪽, 위쪽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무릎도 지방이 있나요? 네, 봤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통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원장님도 뵙나요? 시술 진행하시고 결제하고 돈을 나가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제가 갑상선 약을 지금 한 10년째 먹어서 괜찮으세요? 저희 보신 분들도 다 많이 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의사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결제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걸까? 가격은 4회 180, 6회 260, 8회 300까지 책정이 돼요. 근데 거기는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적어도 6회 이상 들어가시면 좋고요. 상담을 통해 부위별 시술 가격을 알아봤다. 요즘 가장 인기라는 A 의원은 6회 시술에 윗배, 아랫배, 옆구리, 등살 등 복부 내부위 1,040만 원. 허벅지도 네 부위로 나뉘어 1,040만 원이 들었다. 이보다 저렴하다는 B 의원도 5회 시술 비용이 복부 3군데 200만 원. 허벅지 역시 230만 원이었다. 병원들은 수백만 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효과를 장담한다. 효과를 못 보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희 장담해드릴 거 없어요. 무조건 빼기 빼세요. 무조건 살이 빠진다는 장담. 취재진은 검증에 나섰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두 남녀가 취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32살 여성 김미영 씨는 키 153cm, 몸무게 61.5kg, 체지방률 39.9%로 과체중 상태다. 25살 박민수 씨, 키 172cm, 70.9kg에 체지방률 12.4%. 표준 체중이지만 뱃살이 많은, 즉 복부에 지방이 몰려있는 체형이다.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서울 강남의 두 의원에서 각각 허벅지와 복부에 지방 분해 주사를 맞기로 했다.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원하는 몸매가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은 기대했다. 옆구리살이랑 이제 앞배살이랑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복근도 좀 생기고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요새 많이 유행이고 또 유명한 데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맞아보게 됐어요. 살 빼야지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시술을 받게 된 거고 네. 어떤 거 했었어요? 메조테라피, 카복시, 뭐 HPL, 기타 등등. A라는 시술을 해서 효과를 못 봤으니까 B라는 시술을 하면 좀 더 뭔가 다르겠지. 지방과 근육량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의 몸 상태를 측정했다. 몸무게와 체성분 수치를 측정하고 시술 부위에 대한 지방 CT 촬영과 골밀도 검사를 실시했다. 박민수 씨가 복부에 주사를 맞을 의원은 주사액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는 곳이다. 시술을 받기 전 소량의 용액이 들어가는 데다 따끔한 정도로 아프지도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 용량이 얼마나? 용량 20cc요? 하지만 실제로 20cc가 아니라 500cc, 25배나 많은 주사액이 주입됐다. 천장에 현재 남성의 병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500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어지럽거나 500이요? 네, 500 이상 들어갔어요. 좀 어지럽거나 웹성으로 생기시면은 잠깐 따시고 물건 많이 소리내실게요. 맞은 거에 대해서는 뭐 부작용 주사를 맞은 뒤 민수 씨는 바지 단추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복부가 붓기 시작했다. 통증뿐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나타났다. 맞았을 때 놀랬죠? 네. 처음에 상담할 때는 20cc라 그랬는데 갑자기 의사분은 뭐 500cc 넘게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막 쿵쾅쿵쾅 거리는 느낌. 주사를 맞은 날 밤 복부의 통증과 출혈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생식기가 심하게 부어올랐다. 4-5시간 지나니까 이게 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아래 그 생식기 주위부터 해서 심하게 붓더라고요. 피 자국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피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서 따로 뭐 그런 시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냥 멍이 좀 들거나 좀 부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이게 언제쯤인 거예요? 다음 날 민수 씨가 부작용에 대해 묻자 해당 의원은 복부에서 약물이 흘러내려갔을 거라며 생식기의 지방은 빠지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어이없는 답을 보내왔다. 시술한 의사는 알레르기 반응일 뿐 부작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식기에 약물이 좀 내려온 건데 약물 자체라기보다는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에 붓기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못해서 일반인 분들은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고 싶다며 특허를 받은 주사액의 성분을 물었지만 대답을 거부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약물 10개 이상 들어가요. 10개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10개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세요.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부작용이 있어서 사후에 알려줄 의무도 없는 거고요. 병원 기밀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공개 어렵고요.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민수 씨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부작용 걱정만 남긴 채 주사 체험을 중단해야만 했다.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병원들의 설명과 달리 인터넷에선 주사를 맞은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30대 초반 이모 씨는 출산 후 처진 살 때문에 고민 끝에 비만 클리닉을 찾았다. 살도 빠지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허벅지에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았다. 어디까지 이게 퍼졌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셀룰라이트 때문에 알아봤고 했더니 하려면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주사를 추천했어요. 이 시술이 그냥 너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올릴 때 이 사진 남긴 그런데 시술 이후 피부색이 변하고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라색으로 막 울긋불긋하게 됐었어요. 맞고 나서는 진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두근거림과 몸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응급실까지 찾아갔지만 정확한 주사 성분을 알 수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응급실에서도 그 주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얘네 링겔을 맞았어요. 근데 수액. 그 응급실에서도 약 성분에 따라서 뭐 저한테 처치를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또 다른 체험자 김미영 씨. 평소 신경 쓰였다는 허벅지에 주사를 맞기로 했다. 그런데 상담실장은 여러 부위가 묶인 패키지 시술을 권했다. 정말 같이 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른 부위는 아니더라도 허벅지랑 무릎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술 비용을 결제하자 드디어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본인도 이 주사로 살을 뺐다며 효과를 장담했다. 저 지금 한 40kg 뺀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너무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옛날에 적응이 좋아가지고 지하게 됐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실제 시술 시간은 2분가량. 아무나 하실 거예요. 500cc가량의 주사액이 미영 씨의 허벅지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갔다. 시술 직후 밴드를 붙여놓은 허벅지가 퉁퉁 부었다. 아픈데 하는 순간 이제 끝나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비포 애프터 사진 찍고 딱 사이즈 확실하게 둘레표 얼마다 이렇게 딱 재고 그렇게 시술을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녀는 한 달 동안 진행된 시술을 마쳤다. 일단 겉보기에 주사를 맞기 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육안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특히 허벅지는. 막 내가 우와 막 이럴 정도는 아니라서 효과를 확실하게 느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막 식욕 조절을 못했다, 식단 조절을 제대로 못했다, 막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제 해야지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의 몸은 어떻게 변했을까? 주사를 맞기 전 체중은 61.5kg. 5회차 시술을 마친 한 달 뒤 몸무게는 0.4kg이 빠졌다. 근육량은 20kg에서 20.2kg으로 0.2kg 늘었고 체지방량은 24.6kg에서 23.7kg으로 0.9kg 줄었다. 사례자 김미영 씨의 결과를 갖고 서울의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지난번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체중도 한 400g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라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사를 맞은 허벅지 부위는 오른쪽이 0.3cm, 왼쪽은 0.4cm 줄었다. 아주 미미한 정도 변화밖에 보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본인도 아마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효과를 장담하던 특허 주사는 성분도 비밀이라고 했다. 그런데 취재진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공개된 주사의 성분을 찾을 수 있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의약 조성물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받은 것은 아니고요.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모든 게 공개되어야 되고요. 실제 이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특허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특허 성분을 감춘 게 아니라면 A 의원 주사는 히알루로니다제, 리도카인, 페닐라민, L-카르니틴, 비타민 C가 들어있다. 그런데 D 의원 주사도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어떤 약물인 걸까? 이번에는 약학 전문가인 중앙대 설대우 교수를 만나봤다. 우선 히알루로니다제. 세포들 사이에는 수분, 즉 물을 끌어당기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이 있다. 히알루로니다제가 주사돼 들어가면 이 히알루론산이 녹는다. 녹으면서 수분도 일부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 히알루론산을 좀 녹이면서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 히알루론산이 가지고 있던 물이 그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약간의 무게 감소는 있을 수 있다. 지방을 녹이거나 지방을 배출시키거나 이런 효과는 전혀 없어요.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로 주사 맞을 때 통증을 줄여주고, 페닐라민은 알레르기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이다. 즉, 위에 언급된 모든 성분이 지방 분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지방 분해 촉진 성분으로 언급된 L-카르니틴,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운동을 과다하게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방 연소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요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특별한 조건에서는 L-카르니틴이 혹시 약간의 효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L-카르니틴을 주사로 대량 맞는다면 살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다 식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L-카르니틴만 때려 먹는다고 그게 대사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L-카르니틴이 들어왔으니까 지방을 더 써야지.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특허청에 신고한 성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병원들이 그토록 주사 성분을 비밀에 붙이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취재진은 대다수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함께 처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섞여 부작용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약들이다. 한 달 또는 두 달에 걸쳐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약을 지어주면서 3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주사로 찌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돈을 벌어들이는 병원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 뱃살을 빼준다는 PPC 주사가 큰 인기를 끌었다. 원래 용도는 간질환 치료제였다. 쉽게 살을 빼려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PPC 주사제입니다. 주간 높은 약을 꼭 맞으시면 앰플이 10개 정도 들어가세요. 당시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결국 주사 허가를 취소했다. 지금의 지방분해 주사 역시 언제 부작용이 드러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사만 맞으면 쉽게 살이 빠지고 허리둘레가 줄었다는 체험담이 인터넷과 SNS에 넘쳐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살을 빼는 의료 시술 같은 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조성을 달리해서 임상 시험을 해서 어떤 대단한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거나 어떤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대박이죠. 나 혼자 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특허를 제대로 걸어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막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이 국소적으로 주사 몇 방에서 딱딱 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없으니까.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다이어트 시술은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다. 병원에서 알리지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부작용의 위험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하여튼 요즘 지금 매우 더운데 두 분 취재 다니느라고 고생 많고 일단 그 병원들을 직접 가봤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약간은 의료적인 그런 상담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그런 건가? 중대한 시술에 한해서라고 이제 법이 돼 있더라고요. 이 시술은 누가 봐도 중대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꼭 전문 의료진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었고요.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약 때문에 내가 부작용이 났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백만 원의 주사 때문에 내가 병원하고 소송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동의서를 쓰잖아요.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쓰잖아요. 병원은 근거를 갖고 있어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0.4kg을 빼는데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다. 나 같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뺐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냐 했더니 같이 먹어야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봤더니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 이 주사가 아니라 이 약을 먹기 때문에 상술이라고 보는 게 맞죠. 게다가 뭐 식단 관리를 해줘요. 저희 여성 체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고구마 먹고 점심 때 밥 조금 먹고 저녁에 바나나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사가 아니라도 잘 빠지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보건당국에서 뭐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도를 하든지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약물을 어떤 환자에게 어떤 용도로 처방할지는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사에 들어가는 약 자체는 전부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약이거든요. 다만 이것들이 비만 치료용으로 나온 약들은 아니에요. 뭐 천식 치료제도 있고 고지혈증 약도 있고. 자, 미를 추구한다는 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미, 특히 몸매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선미, 다리 선의 아름다움이다. 1920년대 위생상의 문제로 한복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질질 끌고 다니면 치마가 더러워지고 그 치마로 그냥 집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생 때문에 했던 옷차림의 변화가 나중에는 오히려 옷차림 때문에 드러나는 몸매에 대한 평판, 뭐라고 되지?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로 좀 옮겨간 거죠. 짧아진 치마 밑으로 보이는 아름다워야 하는 다리의 선.
새로운 패션이 만들어낸 새로운 몸이었다. 당시 신문에 꽃보다 다리 구경이라는 사설이 실릴 정도였다. 그리고 1957년 제1회 미스코리아 대회 수영복 심사가 등장한다. 여성의 몸을 서구의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7명의 후보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초만원을 이룬 관중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각기 대한 여성의 진선미를 다투었습니다. 애들은 어느 편이야? 남성의 몸에 대한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한 계기는 배우 신성일 씨의 등장이었다. 정말 냉정하군요. 그렇죠? 영화 맨발의 청춘에선 운동을 즐기고 상반신을 벗고 나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 영화계는 처음으로 남자 배우를 외적인 미로서 연출했고 대중들은 열광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몸의 유행을 이끄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 무대에 서는 이들에게 다이어트는 필수이다. 데뷔를 하기 전에는 저렇게까지 살을 빼야 되나?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데뷔를 하고 나서 연예인들이 이래서 살을 빼고 이래서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이제 대중문화 속 몸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게 뭐 남성들이 주로 만든 기준이고 그걸 얼만큼 여성 그 전까지는 그냥 그냥 자기 정신 수양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심신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들어서는 몸을 잘 운동을 해서 몸을 잘 단련해야 정신도 오히려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역순서가 되는 거죠.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약 171cm, 20대에서 50대까지 평균 몸무게는 73kg 정도이다. 여자의 경우 평균 키는 158cm, 몸무게는 약 57.5kg이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키와 체중은 얼마일까? KBS가 실시한 조사에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남성의 평균 키는 약 178cm, 몸무게 71kg. 여성의 체형은 키는 약 164cm, 몸무게 52kg 정도라고 답했다. 남자의 이상적인 키가 평균보다 6cm나 컸고 여자는 키 6.3cm, 몸무게도 5kg이나 차이가 났다. 키와 몸무게가 상징하는 몸매에 대한 실제와 인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근대 이후부터는 계속 우리는 서구적인 기준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키가 커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기준이 아무래도 생겼을 것 같아요. 김연아 같은 사람을 이쁘다고 할 때, 이젠 우리가 좀 그런 서구적인 기준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김연아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되게 서구적이잖아요. 그 다리 길이나 이런 게 한국인들 그동안 봤던 이런 피겨스케이트 선수들하고는 다른 수준의 그 우월한 몸매 이런 걸 가졌다는 거 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좋아하고. 4년 전 한 노동자가 패션업계의 채용 관행을 고발했다. 이른바 몸뚱아리 차별. 디자이너의 신체 조건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하다는 항의였다. 하지만 여전히 키와 허리 둘레를 이력서에 써 넣어야 한다.
소설희 씨의 키는 160cm이다. 의류업체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엔 너무 키가 작다며 입사를 거절했다. 원초적으로 제가 키가 안 돼서 피팅이 안 되면 디자이너로 인턴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뭐 성적도 더 좋은데 기회조차 없으니까. 결국 그녀는 입사를 포기하고 옷을 제작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했다. 지시대로 옷 샘플의 사이즈만 변경하던 설희 씨는 스스로 옷을 제작하고 나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 옷은 굉장히 날씬하고 뭐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작고 예쁜 옷이 많았거든요. 여자 옷은 2사이즈밖에 없고, 그러면 여자 옷은 이렇게 작은 옷을 하나밖에 안 늘리는데 그보다 큰 분들은 어떻게 입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쁜 옷을 만들다가 초기에 망할 뻔하셨거든요. 네. 사람들이 예쁘다고만 하고 나는 못 입어 이러면서 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야속했죠. 사업 처음 시작했다는데 다들 안 사주시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못 샀던 거예요. 진짜 안 맞으니까. 얼핏 학교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라고 안 가르친다면서요? 아무래도 작품이니까. 네, 맞아요. 네. 작품은 예뻐야지 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옷을. 근데 배울 때는 작품이었는데 막상 팔아보시니까 어때요? 다들 일상생활에서 작품 입고 돌아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만드는 이의 몸까지 규격을 요구하는 패션 산업. 그들이 만드는 사이즈는 곧 우리 몸의 사이즈이고 예쁜 몸, 멋진 몸의 기준이 된다. 패션이 몸을 바라보는 시선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취재진은 디자이너와 함께 시중에 파는 옷들을 살펴봤다. 유명 브랜드의 청바지. 늘려서 이렇게 누워서 청바지 이렇게 입는 거 있죠. 그러면 있는 사이즈하고 지금 옷의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는 26이지만 그것보다 작게 만들어서 늘려서. 미디움, 즉 중간 사이즈라는 원피스는 한눈에도 매우 작아 보였다. 82cm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브랜드에서 만드는 미디움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작아지다 보니까 미디움이 맞는 사람보다는 라지가 맞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평균 사이즈가 됐다고. 같은 사이즈인데 실제로는 다르기도 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스몰 사이즈라고 써있고 여기도 스몰 사이즈라고 써있는데 허리 부분의 크기를 재보면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이른바 프리 사이즈는 어떨까? 이게 정말 이 옷이 맞지 않으면은 네 몸은 프리한 사이즈도 안 들어가는 몸이다. 그렇죠, 그렇죠. 프리는 모두가 다 입을 수 있다는 뜻인데. 브랜드가 있는 옷들인데. 제각각인 사이즈. 작고 불편하지만 입을 수 있으면 너는 날씬하다 하는 걸 증명하는 옷들이다. 그러면 이거 80cm인데 여기 엉덩이 둘 90cm 써있네. 한 시민단체는 작은 옷만 내놓는 의류업체가 여성의 몸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바비녀 같은 몸매를 가진 여성은 10만 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몸과 같은 마네킹을 제작해 거리에 전시했다. 우리 몸을 닮은 마네킹 옆에 딱 서진 마네킹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정말 이 몸을 왜곡하고 있구나. 작은 옷이 결국 무리한 다이어트, 거식증과 같은 건강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이들은 말한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 사이즈를 계속 사면서 거기에 자기 몸을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여성 건강권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뭐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10개 이상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 한국은 최대 5개 정도이다. 가장 흔한 여성복의 44, 55, 66 사이즈는 40년 전에 만들어졌다. 20대 여성의 평균 키가 155cm였던 때였다. (1999년) 폐지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류의 사이즈는 44, 55, 66으로 표기된다. 남성복도 95, 100, 105, S, M, L 등 한정된 사이즈가 뒤엉켜 표시돼 있다. 사이즈 선택의 폭은 좁고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저 각각의 사이즈에 우리 몸을 맞춰갈 뿐이다. 이게 무뎌지나 봐. 오늘 엄마 카레랑 부대찌개가 맛있어. 엄마. 아, 맞다.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좋은데. 그냥 말로만. 엄마 고마워. 소식을 어떻게 알고. 나도 모르죠. 아까 자기랑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유디가 가끔. 어느 아침, 모녀의 평범한 밥상 풍경. 군대 가더니 고기는 진짜 안 먹어. 하지만 박이슬 씨에게 이 밥상이 익숙해진 건 최근의 일이다. 안 돼서 못 꺼낸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비에 젖은 게 아니라 만든 거야. 이슬 씨는 패션 모델이 꿈이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았다. 대신 마른 몸이라도 갖기 위해 다이어트에 몰두했다. 그러면서 운동에 집착하고 심각한 식이 장애까지 겪었다고 털어놨다. 열심히 할 때는 아예 안 먹고 식이장애 겪을 때는 굶고 폭식하고 그럼 또 그 다음 날은 굶고 운동 더 하고 결국에는 좀 막 제가 먹은 것을 스스로 토해내기도 하고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자 그녀는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냥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내가 할게. 엄마. 이슬 씨가 유튜브 방송 녹화를 준비하고 있다. 옷 입는 법을 알려주는 그녀의 방송은 70만 뷰에 이르는 인기를 얻고 있다. 그녀는 꿈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영역을 찾아냈고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제가 직접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제 스스로 저의 힘으로. 그래서 이 사이즈의 모델도 이 사이즈의 모델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반복되는 폭식증, 다이어트 집착을 이겨낸 이야기엔 예상보다 너무 많은 공감을 받아 놀랐다고 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증상을 겪은 게 되게 오래됐는데 이걸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이들이 겪는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기를 바랐다. 너가 게으르고 살찐 건데 왜 너의 활동을 그렇게 막 되게 합리화시키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컨텐츠만 해도 뭐 다이어트 얼마 만에 몇 킬로 뺐는지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심지어 식욕 억제제 추천. 그거 진짜 부작용 진짜 심각하거든요. 아니면은 성형 추천. 어느 저녁, 분비는 술집에서 그들을 만났다. 다이어트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야기가 쏟아졌다. 하다 보니까 10kg 이렇게 넘게 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부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면 배를 툭툭 치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좀 알만한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 뭘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뭔가 학점이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야, 넌 다이어트부터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려면 지금 그 몸 가지고 북한 사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런 소리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쪄도 사격 잘했거든요. 반발 쏘고 했거든요. 살 뱃살 많아도. 나도 살쪘지만 되게 유연하거든요. 사람보다요. 원해요. 나보고 맨날 그래. 얼굴은 예쁜데 너무 뚱뚱하다고. 살을 빼면은 진짜 인기 많을 것 같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결혼하면 나도 더 찐다. 뭐 이런 말들은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분위기가 웃어 넘겨도 편견은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아니 근데 168에 60이 돼지라고 한다니까요. 나 미국 있을 때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168에 60이면 진짜 돼지네 막 이런 소리. 근데 뚱뚱한 사람도 보면 다들 성격이 좋은 줄 알아요. 뭔지 알죠? 탁 쳐서 이렇게 아니라 어씨 이러면 얘는 뚱뚱한데 성격도 안 좋다고. 그럴까봐 친구들이 오히려 뚱뚱하니까 귀엽다고 해주면 그냥 그래 그냥 귀여운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성격도 포악하고 더럽거든요. 왜요? 살찌고 어때? 난 내 몸을 좋아하고 만족스럽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넌 너무 좋은 상태인데 간부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시는 게 너무 상처더라고요. 맞아. 아니 나는 내가 만족스러우면 된 거 아니야? 난 내가 괜찮은데 왜 당신이 나한테 살쪘다고 뭐라 하지? 뚱뚱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넌 건강을 위해서 꼭 빼야 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난 다이어트는 자기 관리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자기 관리는 다이어트밖에 없냐? 뚱뚱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취재진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에 이어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게을러 보인다는 답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살을 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다는 외모 때문이고 무려 68%가 외모를 바꾸지 않으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외모 지상주의, 그 중심에 미디어가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매체와 SNS에 포장된 이미지들은 아름다움의 평균치를 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우리가 10명이라면 나나 너나 그나 생겨 좀 다르잖아요. 평균을 냈을 때 우리들이 공유하는 아름다움,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평생 만나지도 못한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내는 게 우리들이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연예들의 평균이 만들어진 게 우리한테 강요되는 셈이 돼버리죠. 미디어는 몸을 선망의 대상,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고 조롱과 웃음의 대상으로 팔기도 한다.
그리고 미디어와 공생하는 거대한 산업은 외모를 가꾸기 위한 소비를 부추긴다. 불가능한 이상적인 대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비를 하더라도, 아무리 성형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만드는 상품들, 화장품들, 제품들이 팔리기 때문에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다양한 몸을 인정하자는 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시선과 강박을 벗어나려는 우리의 움직임은 아직 너무 작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거대한 다이어트 시장의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옷을 위해 사람이 자기의 몸을 가꿔서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왜 내 몸을 맞춰야 되는지 저는 모두가 그렇게 다이어트에 고통받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을 빼야만 저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걸 알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되고 입고 싶으면 지금 입어야 되고 그냥 지금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